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조선의 제15대 임금,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광해군이라 하면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내쫓은 포악한 폭군이라 손가락질들을 하지요. 하지만 그 내막을 찬찬히 뜯어보면 거기엔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본능과 뒤틀린 권력의 초상이 서려 있습니다. 자, 300년 전 그 피바람 부는 대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광해군, 본래 그는 영특한 이였습니다. 임진왜란의 그 참혹한 전장에서 아버지는 도망치기 바빴건만 세자였던 그는 분조를 이끌며 의병을 모으고 백성을 다독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유능함이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이놈 광해, 네가 내 자리를 탐내어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냐? 내 아직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거늘. 아버지 선조는 아들의 공을 시기에 죽는 날까지 아들을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말로 간을 보고 늦둥이 적자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광해군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했지요. 이런 지옥 같은 16년 세자 생활이 광해군의 심장을 시커멓게 태워버린 겁니다. 왕이 된 광해의 눈에 세상은 온통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적들 뿐이었던 게지요. 그런 광해의 불안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상궁 김계시입니다. 실록에는 얼굴은 평범하나 꾀가 많다고 적혀 있죠. 그녀는 광해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척하면서 뒤로는 권력의 단맛을 빨아들였습니다. 전하의 자리를 위협하는 새싹은 아예 뿌리째 뽑아야 하옵니다. 영창대군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전하의 밤잠은 결코 편치 않으실 것이옵니다. 여기에 대북파의 수장 이이첨이 가세합니다. 이이첨은 광해의 불안을 숙청이라는 칼춤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하를 위해 악역을 자처하겠다며 개추곡사를 일으키고 어린 영창대군을 뜨거운 방에 가두어 죽이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현장에 당대 최고의 천재 허균이 뛰어듭니다. 홍길동전을 쓴 그 허균 말입니다. 그는 썩어빠진 신분사회를 뒤엎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이첨과 손을 잡고 패모론을 주장하며 인목대비 폐위에 선봉에 섭니다. 이 나라 조선에는 호민, 즉 세상을 뒤엎을 두려운 백성들이 필요하다. 광해군의 힘을 빌려 이 낡은 성리학의 나라를 갈아엎으리라. 하지만 허균은 몰랐습니다. 이이첨에게 허균은 쓰고 버릴 사냥개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허균의 세력이 커지자 이이첨은 그를 역모로 몰아 능지처참해버립니다. 허균이 죽기 전 할 말이 있다 라고 외쳤지만 바로 능지처참을 해서 그의 입을 막아버렸지요.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집안 살림은 피비린내 나게 망쳐놓은 광해군이었지만 나라 살림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동법을 경기도에 실시하고 지는 해 명나라와 뜨는 해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쳐 전쟁을 막아냈으니까요. 광해는 조선왕 중에 유일하게 세자 시절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의병을 모았던 왕입니다. 백성들의 가려운 부분을 머리로 깨닫기보다는 몸으로 느꼈던 왕이었지요.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나의 자리였을까? 이 나라였을까? 결국 그는 폐모살제를 명분으로 일어난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군주가 유배지에서 비루한 삶을 이어가다 눈을 감았으니 이를 어찌 폭군이라 소금만 뿌리고 말겠습니까? 아버지가 만든 상처가 괴물을 만들었고 그 괴물이 나라를 살리려 애쓰다 결국 버려진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조 때문에 꼬여버린 조선의 역사에서 최악의 임금이 연이어 탄생합니다. 이제부터 조선 왕조 500년사에서도 가장 속 시끄럽고 한설인 임금, 인조, 그 기구한 운명을 훑어볼까 합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대궐 주인이 되었을 때만 해도 만백성이 태평성대를 꿈꿨건만 어찌하여 이 임금의 끝은 이토록 처참했는지 그 내막을 살짝 들여다보시지요. 자, 때는 바야흐로 1623년 봄날입니다. 명분 없는 임금은 물러나라. 서인들과 손잡고 궐문을 부순 인조, 즉 능양군이 보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임금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공신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니 인조는 도포자락 휘날리며 충청도 공주까지 주랭랑을 쳐야 했죠. 여기서 잠시 조선 최고의 칼잡이였으나 역적의 멍에를 쓴 이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623년 인조반정의 그날 밤
대궐문을 부수고 앞장서서 칼을 휘두른 게 누굽니까? 바로 이괄 장군 아닙니까? 본래 반정 계획이 다 들통나서 다른 선비놈들은 아이고 이제 우린 다 죽었네 하고 벌벌 떨 때 무슨 소리냐? 이왕 칼을 뽑았으니 끝을 봐야지 하고 군사를 몰아붙인 게 이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일이 성공하고 나니 이게 웬걸? 대궐 안에서 붓방 하나 찢던 김유, 이귀 같은 양반들이 내가 1등 공신이요 하고 상석을 차지하네요. 정작 목숨 걸고 싸운 이괄은 저 구석탱이 2등 공신으로 밀려나니 이괄의 가슴 속에서 불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허허 참나. 축 서서 개 준다더니 내 꼴이 딱 그 짝이로구나. 장군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이괄은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이 장군이 무섭긴 무서웠나 봅니다. 이괄 장군, 북쪽 오랑캐가 심상치 않으니 평안도로 가서 나라를 지키시오. 하며 칭찬하는 척 변방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이게 말이 좋아 임명이지 사실상 토사구팽, 즉 사냥 끝나니 사냥개를 멀리 치워버린 거 아닙니까? 이괄은 찬바람 쌩쌩 부는 영변에서 정예병을 키우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래,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나라도 여기서 칼을 갈아야지. 그런데 세상이 그를 가만두질 않아요. 한양에서 이괄이 군사를 모아 역모를 꾸민다. 는 밀고가 터져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뉴스인데 이게 아주 치명적이었지요.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조정에서 금부도사를 내려보내 내 아들이 역모를 꾸몄으니 한양으로 압송하겠다며 쇠사슬을 들이댑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느 아비가 죄 없는 자식이 사지로 끌려가는 걸 눈뜨고 보겠습니까? 이괄은 드디어 결심합니다.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매한가지다. 이럴 바엔 내 손으로 이 썩은 조정을 갈아엎으리라. 이괄은 그 자리에서 아들을 잡으러 온 관리들을 베어 넘기고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정예병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합니다. 이 군대가 얼마나 서슬퍼런지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점령해버려요. 인조 임금은 버선발로 공주까지 도망을 가고 이괄은 한양 땅에 앉아 새 임금을 세우노라 선포하니 조선 왕조 사상 유례없는 반란의 절정이었죠. 비록 이괄의 난은 며칠 못 가 실패로 끝나고 그의 목은 효수되었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도망친 이괄의 잔당들이 청나라로 넘어가 조선은 지금 텅 비었으니 당장 치시오 하고 길잡이 노릇을 했으니 이것이 훗날 병자호란의 씨앗이 된 겁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조정, 그리고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칼잡이의 비극. 결국 그 틈바구니에서 피눈물을 흘린 건 우리네 무지렁이 백성들 뿐이었으니 역사의 수레바퀴는 참으로 비정하고도 매정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주까지 도망간 인조는 배는 고프고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어느 농부가 떡 한 그릇을 바쳐요. 인조가 한 입 베어 무니 그 맛이 가히 일품이라. 허허, 이 떡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이름이 없다죠? 그래서 임금이 친히 이름을 지어줍니다. 임씨가 만든 절미로구나 해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인절미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팔자가 기구한 임금이 떡 이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으니 참으로 인생사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하지만 인절미의 달콤함도 잠시 북쪽에서 오랑캐 세력이 노도처럼 밀려옵니다.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남한산성에 갇혀 쥐죽은 듯 버티던 인조, 결국 엄동설안의 삼전도로 나가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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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디찬 얼음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9번 절을 올리니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조선의 자존심이 그날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으니 백성들의 곡소리가 대륙까지 들릴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인조의 진짜 비극은 전쟁 뒤에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볼모로 갔던 장남 소현세자 이야기입니다. 세자는 적국 청나라의 심양으로 끌려가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볼모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세자는 그곳에서 눈물만 짜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양관이라는 대사관을 차려놓고 청나라의 무리한 요구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조선의 안위를 지킨 실질적인 외교 사령관이었던 것이죠. 거기에다 북경에서 독일 신부 아담샤를 만나 천문학이며 수학이며 서양의 신비로운 문물을 접하니 세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조선도 이대로는 안 된다. 성리학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
세자는 가슴속에 근대 조선의 원대한 꿈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8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인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환영은커녕 도끼 섞인 의심의 눈초리뿐이었지요. 인조의 눈에 비친 세자는 효성 지극한 아들이 아니라 청나라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제 아비의 보위를 노리는 무서운 경쟁자였던 겁니다. 참으로 못난 아비의 비겁한 질투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귀국한 지 단 2달 만에 세자가 시름시름 알타급사하고 맙니다. 실록에는 병사라 기록되었지만 그 시신의 처참함을 보십시오. 온몸은 숯검정처럼 변해 있고 이목구비 7구멍에선 검붉은 피가 솟구쳤다 하니 이게 어찌 사람의 병사라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비소에 중독된 중독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야사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인조가 서양 물건을 자랑하는 세자에게 화가 나 벼루를 던졌고 그게 명치 끝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지요. 비록 벼루에 맞아 즉사한 건 아닐지라도 그만큼 부자 관계가 이미 파탄났음을 상징하는 슬픈 일화라 하겠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그 이후입니다. 인조는 며느리 강빈에게 사약을 내려 죽이고 어린 손자 셋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 금쪽 같은 손주 중 둘이 의문히 죽음을 맞이했으니 제 자식과 손주까지 몰살시킨 이 인조의 광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속 좁은 인조는 아들 소현세자가 자기를 몰아낼 거라는 공포에 쉽싸인 것이 아닐까요? 만약 소현세자가 독살당하지 않고 왕위에 올랐다면 우리 조선은 200년은 일찍 근대화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무심하게 굴러갔고 세자의 꿈은 구천의 원혼으로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소현세자의 죽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남한산성의 차가운 바람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광해가 왕으로 남았다면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인조 같은 왕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광해가 성군으로 남지 못한 것은 아버지 선조가 아들의 영혼에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란 참 아이러니하지요. 인조 같은 왕에게 소현세자 같은 영특한 아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모두 죽인 임금 때문에 조선은 서양 문물을 200년 전에 받아들일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렸습니다. 만약에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의 신은 조선에 기회를 주었으나 인간의 못난 욕심이 그 손을 뿌리친 격입니다. 천재왕 선조부터 아들 광해 그리고 인조, 소현세자까지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